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토요일 날 날씨도 좋은데 노셔야 되는데 강연까지 들으러 오시고. 예, 저도 멀리서 왔습니다. 저희 인하대학교는 인천에 있어서요. 제 집도 인천이라서 오늘 한참 전 걸려서 왔습니다. 어,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인류세 플라스틱 신드롬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고, 두 번째는 제가 거북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 비슷해서 거북한 생태계라는 주제를 다룰 거고요. 세 번째, 우리가 버린 것,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오시죠? 먼저 인류세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영어로는 anthropocene 그러는데 보통 인간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요즘에 인류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시나요? 예. 아유, 엄청 똑똑한데요. 혹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오늘 아무 상품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 상품 있으면 하나 이렇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학교인가요? 어느 학교 몇 학년이에요? 아, 5학년 학생인가요? 예. 아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갈매기 아니에요? 이러는데 갈매기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 현재 현존하는 새 중에 가장 큰 새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사람이 저 정도고 새가 저 정도입니다. 이렇게 큰 몸집을 유지를 하려면 굉장히 많이 먹어야겠죠. 근데 얘네들이 보통 이제 둥지를 트는 데는 주로 사람이 안 가는 환경입니다. 포식자가 없고 사람이 안 가는 그런 환경.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에 그 인도양 남쪽에 요 섬이 하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곳에서 집단 번식을 해요. 근데 집단 번식을 하면서 자기 새끼한테 이제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새끼는 날아가서 먹이를 못 구하니까. 그래서 어미가 날아서 먼 거리를 날아서 먹이를 구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장난 아니게 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이고 예. 먼저 보여드렸네. 여기 아유 왜 이러지? 여기에 지금 새가 날아가는 거리가 여기 지금 척도가 1000마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 줄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1000마일이면 우리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1.6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6을 곱하면 대략 저 정도가 1600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렇게 한 번씩 날아갈 때마다 몇천 킬로를 날아서 먹이를 구해서 자기 새끼한테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충격적인 장면이 보도가 되죠. 알바트로스 엄마가 새끼한테 줘야 되는데 먹이를 주는 그 과정 속에 이 입에서 개워내는 게 먹이가 아닌 겁니다. 플라스틱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보고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어, 그 크리스 조던이라는 분입니다. 마이클 조던 아니고요. 크리스 조던이라는 분인데 이분 한국에도 몇 번 오셨어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어, 원래 직업은요. 우리 그 되기도 힘든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자연을 사랑하고 좀 자연을 보고 싶은 생각에 알바트로스 한번 보러 가고 싶다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미드웨이 섬으로 알바트로스 집단 번식지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 어미가 새끼한테 먹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듯이 알바트로스가 뱃속에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몸에 가득 차가지고 죽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아, 얘 정말 바본가 보다. 자기가 먹을 거랑 먹을지 못하는 걸 어떻게 구분을 못하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관점이에요. 근데 왜냐면은 이 조상은요, 이 알바트로스의 조상, 먼 조상은 몇십만 년 전부터 이 플라스틱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살아왔었거든요. 살아오면서 진화를 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생겨나서 이게 먹지 말아야 하는 물건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그만큼 진화의 시간이 걸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류상, 인류 역사상 플라스틱 과연 언제 생긴 걸 거야? 일단 확실한 거는 우리 모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태어났을 때는 플라스틱이 다 존재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 플라스틱 역사가 사실은 인류의 역사상으로 봐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1900년대 딱 들어가기 전에 1898년에 하얏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 스펠링이 이제 우리 그 남산의 그 하얏트 호텔 있잖아요. 그거랑 스펠링이 똑같은데 그 호텔은 아니고요. 하얏이라는 회사에서 이 당구공의 대체 물질로 이 플라스틱을 처음에 개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때 당시에 당구공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예, 아유 벌써 다 아시네. 바로 맞습니다. 코끼리의 상아로 당구공을 만들었습니다. 자, 코끼리의 상아로 당구공을 만들려면 코끼리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플라스틱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선한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를 밀렵해서 죽이지 않고 당구공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래서 처음에 이 컴피티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로 시작을 했냐면은 식물에서 나오는 우리 나무 껍데기에서 나오는 그 셀룰로스 그걸로 이 플라스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플라스틱이 뭐냐? 사실 플라스틱이라는 거의 뜻은 제가 이제 플라스틱 신드롬 얘기를 했는데 원래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성형할 수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형 수술하면은 플라스틱 서저리를 성형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 그거를 바로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한 거에서 유래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전에는 처음에는 셀룰로스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석유 화학 제품에서 대부분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물 마실 때 페트병 저한테도 오늘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자, PET로 만든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 저기 혹시 저기 계신 분 누군지 아세요? 네. 아, 또 써 있긴 하네요. 맞습니다. 앤디 워홀이 뭘 한 사람이죠? 예, 그렇죠. 팝 아티스트입니다. 그림 예술가예요. 예술가. 예술가인데 제 저 그 앤디 워홀 저 작품은 한국 서울에서 레고 전시회를 할 때 제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구경을 갔다가 앤디 워홀이 있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일화들이 있는데 남긴 그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자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플라스틱으로 작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를 좋아해요. 그리고 할리우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름답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나는 플라스틱을 정말 사랑합니다. 난 심지어 플라스틱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오늘날의 플라스틱 문제를 아셨으면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긴 하죠. 이분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모르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플라스틱이 문제가 뭐냐면요. 처음엔 선한 의도로 시작됐고 굉장히 성형하기도 쉽고 아주 가격도 싸고요. 사람들에게 널리 쓰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가 막힌 발명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쓰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쓰고 난 다음에 버리는데 태우지 않는 이상 자연계에서 이게 쉽게 분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이 지나도 남아 있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런 바다에도 쓰레기가 이제 가득 쌓여 있는 곳들이 뭐 곳곳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고고학자들 한때 고고학하고 싶어 했는데 그 인디애나 존스 때문에요. 이 고고학을 하려면은 땅 파서 연구를 하죠. 보통 그 지층에 무엇이 살았는지를 이제 알아봅니다. 옛날에 뭐가 살았는지.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만약에 멸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새로운 생명체가 또 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계에서 외계인이 왔다고 칩시다. 근데 뭔가 이전에 살았던 생명체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탐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장 근접해서 발견되던 그 세상에 있는 지층이 바로 플라스틱으로 엄청나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쉽게 이거는 화석이 되기 굉장히 쉽겠죠. 잘 썩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인류학자들이 또는 지질학자들이 인류세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 두 번째 얘기로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생태계 얘기를 했는데 저건 실제로 거북이 저기 뉴욕 타임스에 기사가 실렸던 장면인데 그냥 바다 속에 이제 플라스틱 있는 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죠. 재수가 없으면은 그냥 그 거북이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못 알고 자기 먹이로 잘못 알고 이걸 물었다가 잘못하다 목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쓰레기가 몸속에 가득 차서 죽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라고 거기에서 같이 거북을 연구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올해 사실상 종료가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좀 소리를 줄일게요. 예, 저기 보시는 지금 거북들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그 구조 및 치료 기관에서 보호를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그물에 걸렸다. 그래서 그물에 걸린 애를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 치료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 기관에서 아픈 애를 낫게 해주거나 아니면 또는 인공 부화한 애들이 있습니다. 인공 부화를 한 애들을 매년마다 제주도의 색달 해수욕장이라는 곳에서 방류 행사를 합니다. 예. 저희 연구진이 이제 연구한 거북이 저기 제일 큰 거북인데 그 큰 거북이 지금 엉금엉금 움직이면서 지금 가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GPS 태그를 거기다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부착을 해서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렇게 추적을 하죠. 근데 요 일이 있기 전에 사실은 이전에 몇 년 전부터 사실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매년마다 이 방류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한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붉은 바다 거북이 방류를 한 지 11일 만에 폐사한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저렇게 뱃속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인이 플라스틱에 의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거북 한 마리에게서 10.24g, 뭐 그람 수로는 많지는 않겠지만 펼쳐보면은 우리 비닐봉지 같은 건 무게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가득 뱃속에 쌓여서 죽은 거죠. 좀 우리가 방류해서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낸 건데 또 저렇게 죽어서 돌아오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달 해수욕장에 아마 제주도에 가보신 분이 여기에 해수욕장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주 중문에 있습니다. 중문에 있는 색달 해수욕장에 2019년도 8월 이건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8월부터 9월까지 정말로 색달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좀 애들이 먹을 만한 쓰레기가 있을까 해서 그걸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색달 해변의 모습이고요. 꽤 많은 관광객이 와서 매년마다 한 20만 명의 관광객이 오죠. 이곳에 이제 상태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렇게 화면이 아주 밝지는 않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 밑바닥에 지금 보면은 갈색으로 그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해조류의 조각들이고요. 그 사이사이로 저런 쓰레기들이 그 하얀색으로 보이시죠? 그 하얀색 파편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플라스틱 조각들입니다. 뭐 누가 이건 버린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이 우리가 버린 거고요. 얘네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방미터 조사를 해보니까 평방미터에 한 8개 내지 9개 정도. 그리고 그 파편이 25mm 이상 되는 것들만 그렇게 골라서 이제 보니까 그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게 비가 오고 나면은 굉장히 쓰레기 양이 급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우량이고요. 쓰레기 양이 여기 많아요. 왜 이러냐? 이 색달 해수욕장의 바로 옆 부분에는 하천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천에 비가 오면은 하천을 따라서 육상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이제 그쪽으로 바닷속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좀 지나면은 이게 다시 우리가 뒷부분은 이제 연구를 못했지만 다시 저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럼 여기 남아있던 쓰레기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집니까? 예,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더 깊은 바다로 가죠. 더 깊은 바다로. 더 먼 바다로 갑니다. 제가 바다 얘기를 좀 뒤에 바다의 쓰레기 얘기를 좀 뒤에 더 할 텐데 이 쓰레기 분포를 보니까 우리는 보통 플라스틱이 물 위에 뜨잖아요. 뜨는 쓰레기가 더 많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물에 그 플라스틱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면은 이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많이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스케일이요. 1, 2, 3, 4, 5가 아니라 1, 10, 100 이런 식으로 로그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지수함수 스케일로 뜨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이 이 쓰레기가 바닥에 많이 가라앉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혹시 라면 보신 분, 드셔 보신 분, V 라면입니다. 언제 출시됐어요? 네, 이게 언제 출시됐냐면요. 제가 이 일화를 이제 소개를 할게요. 그 저희 학생이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그 쓰레기를 이렇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보다가 이거를 갖고 온 겁니다. 교수님 혹시 V로 하면 아세요? 저는 그 순간 딱 갑자기 몇십 년 전으로 후루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연식이 공개가 되는데 이게 보면은 언제 나왔는지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대략 저 시절입니다. 농심에서 V라면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개당 가격이 당시에 여기 보시듯이 95원이라고 돼 있어요. 네. 자, 라면 가격 이제 95원에서 100원도 안 할 때입니다. 대략 80년대 중반이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고 당시 저는 이 라면을 그래도 한번 신기해서 먹어봤는데 왜냐면 이게 왜 빨리 멸종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르세요. 이 라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근데 저도 몇 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라면 기억하시는 분들을. 근데 저 V의 V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vegetarian 채식주의자를 위한 라면이었습니다. 너무 시대를 앞서갔죠. 만약 지금 나왔으면은 굉장히 성황리에 팔렸을 수도 있는데 그때 너무 시대를 앞서간 나머지 인기가 별로 없어서 빨리 멸종했어요. 그래서 빨리 사그라들고 이 농심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라면 언제 없어졌나요? 그러니까 농심 회사조차도 이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없어진 게 1990년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략 추산을 해보면 30년 정도 되는데 30년 동안 바다 어딘가에 이게 쓰레기가 있다가 갑자기 뭐 해류를 타고 왔든지 그 밑바닥에 있는 게 저희 학생 눈에 띄었던 겁니다. 이제 거북이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거북한테 플라스틱 어떤 거 좋아하니라는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이곳은 다 한 번씩 가보셨죠?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입니다. 이 밑에 수족관이 있어요. 그 아쿠아리움에 바다거북이 있는데요. 바다거북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저희는 좀 특이한 거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 플라스틱이 어떤 색깔의 플라스틱을 얘들이 좋아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 수족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연구자가 두 개의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사실은 그 수족관 이제 관장님이 저희한테 이제 신신당부를 했죠. 이 실험하다가 플라스틱 먹여서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특수 고안한 저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이게 통이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 투명한 통이에요. 투명한 통 안에 물을 채우고 그 안에 플라스틱 봉지를 넣어서 거기에 색깔만 보고 얘가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미끄러져서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도만 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네 가지 색깔을 보여줬습니다. 검은색, 노란색, 흰색, 투명한 색.
이 색깔의 비닐봉지를 각각 넣어서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색깔을 가장 좋아할 것 같으세요? 네? 흰색.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볼까요? 뒤에 답이 나옵니다. 흰색, 노란색, 비교 실험 시작. 예. 지금 보듯이 결과는 이렇습니다. 압도적으로요. 거북이 노란색 그 단무지 색깔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중국집에 가서 단무지 먹고 왔는데 단무지 색깔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틀렸어요. 우리는 원래 죽은 거북이에 투명한 색과 흰색이 많이 있어서 그 색깔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면은 모 마트의 비닐봉지 색깔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뱃속에 그만큼의 흰색과 투명한 색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배출한 쓰레기의 종류가 그게 훨씬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플라스틱 그 비닐 아까 투명한 비닐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비닐 봉지와 해파리가 섞여 있습니다. 혹시 비닐 봉지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디요? 지금 손가락으로?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도요. 해파리하고 비닐봉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아쿠아리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동을 위한 뭐 도서라든지 많은 곳에서 뭘 교육을 하냐면은 얘네들이 플라스틱 비닐봉지하고 저 해파리를 구분하지 못한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또 궁금증이 또 발동했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그래? 이게 좀 그런 연구가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챗GPT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당시 챗GPT는 없었고요. 이 논문을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거를 연구한 논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도 거북이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정말로 이걸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를 밝혀낸 그 증거를 제시한 논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거북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시각적으로 진짜 해파리 그리고 비닐봉지를 각각 투여를 해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는지를 실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후각적으로도요. 해파리하고 비닐봉지의 냄새만 풍겨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과는요. 해파리를 먹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 비닐봉지를 먹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구분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은 왼쪽 편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시각적으로 이거는 해파리고요. 이거는 비닐봉지입니다. 해파리를 좀 더 좋아하죠. 비닐봉지보다. 그런데 이게 각 개체를 가지고 다 보니까 어떤 애는 구분을 굉장히 잘 하고요. 비교적. 어떤 애는 잘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일단 뭐 여하튼 간에 해파리하고 비닐봉지를 구분하더라도 능력은 있어도 가끔 가다가 오인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해서 결과를 한번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이 장면은요.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그때 발발하기 직전인데 2020년도 1월 달에 이 제주도에 고래가 한 마리가 떠내려옵니다. 그 고래를
이 처음에는 이 어민이 이제 끌고 왔어요. 이 고래를. 근데 원래 그 어민 입장에서 이 고래가 밍크 고래인 줄 알았습니다. 밍크 고래는요. 우리가 일부러 잡으려고 작살이나 뭐 다른 도구를 통해서 그물을 통해서 일부러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혼액이 됐을 경우 만약 일부러 죽였다는 흔적이 없을 경우에는 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격이 한 저 정도 되는 크기면은 몇 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를 호가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상태로 있으면은. 근데 어민이 이제 밍크 고래인 줄 알고 자기 로또 맞은 줄 알고 이걸 갖고 왔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밍크 고래가 아니라 멸종 위기종인 참고래입니다. 그럼 참고래는 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로로 잡더라도. 그래서 저희한테 기회가 왔죠. 이 고래가 왜 죽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이 전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다 모여서 이 고래를 부검을 해봤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맡았던 부분이 바로 플라스틱 부분이었는데요. 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요 부분은 저기 뭐냐 고래의 그 수염이에요. 수염. 걸러서 먹거든요. 이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이나 아니면 수염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 45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그럼 아유 이렇게 덩치가 큰데 지금 보세요. 기중기로 저렇게 들었더니 엄청 크잖아요. 저 정도로 큰 애가 뭐 저 정도 먹었으면은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더 이제 그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 고래의 나이를 알아보니까 대략 1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고래는 뭐 하는 동물이에요? 젖먹이 동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간처럼 젖을 먹는 기간이 있죠. 젖을 먹고 뗀 지 얼마 안 될 때 얘가 잡힌 거예요. 어떻게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발견이 된 그 플라스틱 쓰레기의 종류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가 주로 많은가요? 예? 천. 해파리 같이 생겼어요? 예. 모두 다 그물이나 낚싯줄이나 어구에서 나온 쓰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양에서 보통 다니는 애들이 이 어구 낚싯줄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전 그 해역에서 이렇게 낚싯줄이나 아니면 어구에 목이 걸려서 죽든지 돌아가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원래 어민이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잡히게 되면 그거를 이제 혼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바이캐치라 그러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계속할게요. 멸종 위기의 대부분 바다거북은 다 멸종 위기 종이고요. 멸종 위기 바다거북이 25만여 마리가 이 혼획을 통해서 매년마다 죽어갑니다. 엄청난 수죠. 그리고 작은 고래하고 돌고래가 30만 마리. 그리고 바다새도요. 이런 식으로 낚싯줄이나 그물에 걸려서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30만 마리 정도. 정말 충격적인 거는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상어가 훨씬 더
우리한테 많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액을 통해서 죽어가는 상어의 수 대략 어느 정도 되냐? 저기에 숫자를 잘 세워보면요, 1억 마리입니다. 1억 마리의 상어가 매년마다 혼액으로 목숨을 잃어갑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바다거북 연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북 연구를 하면서 유령업을 통해서 이 바다거북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죽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특히 우리나라 연안 제주도에 이런 바다거북에 혼액돼서 죽음을 당하는 거북들이 있는데 제주도 두 마을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제가 그 마을 이름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혹시 잘못 보도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이 한 마을은요 거북이 굉장히 많이 혼액이 돼서 사망률이 높은 곳이었고요. 또 한 곳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 두 마을인데 그 두 마을의 쓰레기를 폐허구 쓰레기를 비교를 해보기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중에 그 시스피라시라는 거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보셨으면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걸 보면 굉장히 생각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 바다거북의 왜 코에 빨대가 껴가지고 바다거북 고통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이슈가 돼서 SNS를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우리가 버리는 빨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 우리가 바다에서 접하는 쓰레기의 한 50% 정도는 다 폐허구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네, 제주도 앞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게 쓰레기가 제일 많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종류 중에서 한 70% 이상이 폐허구예요. 그리고 그 폐허구 중에는 낚싯줄, 이거는 그냥 우리 개수로 따진 겁니다. 무게로 따진 게 아니라 낚싯줄, 로프, 루어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바닷속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저기 위에 있는 게 로프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루어가 있고 이게 지금 잘 보이지도 않죠. 그냥 그야말로 그 그물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해조류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습을 이렇게 얽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이걸 연구를 할 때 바다거북이 많이 죽는 곳에서 어민이 버린 폐그물이 많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했었는데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먼저 이 그물의 개수하고 그물의 크기나 로프의 수 뭐 이런 것들 그 어민들이 쓰는 쓰레기 그 버린 것들이 별로 그 두 지역 간에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대신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신기하게도 바다거북이 많이 죽은 곳에서 낚싯줄의 수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낚싯줄의 길이가 길고 루어의 개수도 많았어요. 그거를 딱 그냥 일목요연하게 가장 잘 보여주는 거는 이 사진입니다. 왼쪽은 바다거북이 많이 죽었던 곳이고 오른쪽은 바다거북이 그래도 덜 죽은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게 낚싯줄 때문에 얘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증거 조사는 안 됐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힌트는 얻을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죽은 거북이나 예를 들어서 대형 해양동물을 부검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마리의 바다거북을 부검을 했는데 대부분 이 바다거북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목에 낚싯줄이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뭐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낚싯줄이 버려진 거에 또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미끼가 걸려 있으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낚싯줄에 의한 피해가 생각보다는 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요 다음 그 세 번째 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래 슬라이드 하나 넣었다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빼자고 얘기를 해서 사실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에 낚시 프로그램 있잖아요.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같은 나라들 보면요. 낚시를 할 때 면허가 없으면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물고기 잡고 싶으면은 그냥 그물 갖고 가서 잡을 수 있어요. 그냥 어촌기만 피해 다니면서. 그러니까 허가가 없어도 면허가 없어도 가능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레저를 즐기다가 또 이 뒤처리를 잘 안 하고 가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를 통해서 이 낚시와 관련된 규제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낚시 이 일을 이전 10몇 년 전에 이미 했다가 실패했어요. 너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세력들을 무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린 거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기사를 통해 가지고 가끔 혹시 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저 플라스틱 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또 뒤집혀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게 확실하게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태평양에 어마어마하게 크죠. 태평양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 태평양 위로 큰 쓰레기 섬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 왜 저런 쓰레기가 많이 쌓이냐면 해류를 따라서 어느 한 곳으로 집중돼서 쓰레기가 모여요. 그래서 모여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럼 물 속에 이제 저렇게 아까처럼 그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저런 식으로 이쁘게 떠 있겠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미 찰스 무어라는 선장님이 자기 배를 가지고요. 십몇 년 전에 이미 그때부터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직접 쓰레기 섬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저걸 물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 저 상태예요.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플라스틱이 잘 분해가 되지 않고 자연계에서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냥 분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찢어져 가지고 전부 다 약간 이제 컬러이드와 비슷한 그런 상태, 걸쭉한 상태로 저 물속을 떠다니고 있어요. 그럼 저게 이제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작은 플랑크톤들이 저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현재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웬만한 곳에는 다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이 생물은요, 크기가 우리가 지금 보기 커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본 거고요. 굉장히 작은 생물입니다. 요강류라고 부르는 생물인데 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1mm. 굉장히 작죠. 근데 여기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형광 물질을 주입해서 이렇게 그 먹이랑 섞어서 보냈더니 먹이랑 플라스틱을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형광 물질을 있는 거를 먹죠. 그럼 먹으면은 얘가 중간에 배출이 되기도 하지만 배출이 안 되는 플라스틱도 존재합니다. 물고기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내장에 우리가 내장을 버리기 때문에 내장을 안 보기 때문에 이제 없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몸속 곳곳에 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한 것 중에 아까는 큰 플라스틱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자초된 대형 해양동물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를 최근 이제 분석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주도 우리 청정 해역이죠. 근데 이곳에서 죽은 저 대형 해양 동물들이 몸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 길이가 대략 한 2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이 프라그먼트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들이 좀 많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은 투명하거나 흰색이 제일 많습니다. 왜 이걸 많이 생산을 하니까.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재미없는 것만 다 빼고 뭐 색상은 제일 저게 많고 미세 플라스틱 모양은 저 프래그먼트가 아까 많다고 했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중에 가장 플라스틱이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애들이 상괭이 종류가 좀 많은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대관절 이거 왜 그 생물들이 먹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안 먹으면 되잖아요. 생각하지만 우리가 먹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자, 미세 플라스틱이 모두 다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원래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소화 흡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몸속에 남아 있는 게 문제겠죠. 그럼 몸속에 남아 있는 것 중에 플라스틱 자체로만으로는 사실 깨끗할 수 있어요. 아무 해가 없을 수 있는데 그 속에 섞여 있는 화학 물질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첨가 물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가 있는 게 한번 제가 하나만 이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BPA,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오신 강연 들으러 오셔가지고 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건강에 이렇게 건져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특별한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BPA가 어디 많냐면요. 우리가 먹는 커피의 이 뚜껑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좀 좋은 컵은 뚜껑이 BPA 프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 BPA 물질이 만약에 이 뜨거운 커피를 먹으면 조금 괜찮을 수는 있는데 이 뜨거운 커피를 먹을 때는 되도록이면 뚜껑을 벗겨서 드시길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학 물질이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을 타고. 또 하나 영수증에 BPA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영수증 드릴까요 하면은 영수증 필요한 것만 받으시고 필요 없는 건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다가 이게 심심해서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자기 입에다 가져가는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조심해야 되고요. 사실 요즘에는 좀 이 BPA에 대해서는 의식이 높아져서 좀 고급 예를 들어 백화점 뭐 고급 음식점 이런 데 가면은 영수증을 받아서 뒤를 딱 보면은 BPA 프리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예. 아기 엄마들이 요즘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젖병이나 이런 것도 플라스틱을 이제 잘 안 쓰게 돼요. BPA 없는 걸로 이제 쓰게 되고요. 통조림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BPA가 플라스틱 속에 있는데 정말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연구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를 한 그 상괭이를 가지고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의 수랑 그리고 피하 지방에 있는 BPA 원래 그 독성 물질을 제일 많이 축적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 지방이에요. 그래서 살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BPA 농도가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소화관 내에 저만큼 있으면 BPA가 지방에 있는 BPA 농도가 그거에 따라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연구지만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좀 조심을 해야겠죠.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릴 저의 큰 스승님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 뵙지 못했지만 레이첼 칼슨이라는 분인데요. 이 레이첼 칼슨 여성 해양 생물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에요.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이게 그 중고등학교 그 필독서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 책을 쓰신 다음에 저 레이첼 칼슨이 돌아가신 지 바로 한 2, 3년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저 침묵의 봄에서 뭘 다루고 있냐? 굉장히 인류의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당시에 저 그 펠리컨이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해요. 그 펠리컨이 집단 폐사를 해서 이 얘네들을 이렇게 몸에 축적된 독극물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뭐가 많이 발견이 됐냐면 DDT라는 물질이 발견이 됩니다. DDT라는 농약 물질이에요. 아주 맹독성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농약을 뿌릴 때는 저 정도의 농도로 뿌리지를 않았거든요. 물 속에 녹아 있는 걸 볼까요? 지금 0.00000 0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낮은 저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저기 물 속에는 저렇게 농도가 낮아도 저 다음에 저 물을 먹은 플랑크톤을 먹은 물고기 점점 올라갈수록 나중에 저 펠리컨에까지 가면은 독극물이 쌓이고 쌓여서 개들이 죽을 만큼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물 농축이라고 그래요. 이 문제를 원래 과학자들의 연구를 해서 알고 있는 문제를 레이첼 칼슨이 책을 써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끄집어낸 겁니다. 굉장한 이슈가 됐죠. 그래서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당시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DD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 아이러니한 거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똑같은 제목의 작품이에요. 아까 제가 그 소개했던 크리스 조단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서울의 성공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전시회 작품 중에 하나가 침묵의 봄이라는 똑같은 제목이에요. 근데 이 침묵의 봄에 새가 날아다닙니다. 저 올빼미 같은 새가 날아다니는데 저 새가 몇만 마리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18만 3천 마리 새가 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18만 3천 마리가 여기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일 미국에서 농약으로 죽는 새의 수와 같다. 매년 아니고요. 매일입니다. 매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가 아직도 DDT 아닌 다른 농약 물질에 의해서 저렇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플라스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플라스틱에 있는 독극물 저것도 농축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닌지 그런지 그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과학자들 사이에서 결론이 안 났어요. 무슨 얘기냐? 플라스틱이 완전히 그 속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BPA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최근에는 어떤 연구까지 됐냐면은 영양 단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작은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다른 큰 해양 동물이 먹게 되면은 그 해양 동물까지 원래 작은 동물이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이 전이가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들어서 속속 밝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사실 이걸 심각하게 진행을 안 하려면은 우리가 플라스틱을 끊어야 됩니다. 담배 끊기보다 더 무서운 게 플라스틱 끊는 거죠. 우리 플라스틱 못 끊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제가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주도 청정해역 하지만 사실 청정해역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플라스틱이 곳곳에 이렇게 버려진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상태냐면은 바다를 이게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플라스틱도 있지만 작은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바닷속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남극입니다. 제가 남극을 이제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남극의 세종과학기지를 갔었는데 세종과학기지 앞도 사람이 거기 살기 때문에 당연히 쓰레기 나옵니다. 플라스틱 한번 이렇게 날을 잡아서 플라스틱 청소의 날 해서 거기서 청소를 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발견한 쓰레기들 저렇게 사진 찍어가서 갖고 왔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저 연구원 중에 같이 일하던 연구원, 그 외국인 연구원이 있었는데 이 칠레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보고 갑자기 와보래요. 자기가 뭘 발견을 했다고. 이게 이미 지금은 이제 심각한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이미 이제 다 알려진 건데 그 당시만 해도 2018년이었는데 저희가 사실 이거 볼 때만 해도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진 않았었어요. 뭐냐면요, 남극에 가면은 이렇게 유빙이 떠다닙니다. 빙하가 우리 그 깨진 다음에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둥둥둥둥 바닷물에서 이렇게 떠다녀요. 그거 보면서 이제 농담으로 그러는 걸 저거 유빙을 건져와서 실제로 건져오기도 했고 건져와서 저걸 깨서 위스키 온더락으로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왜? 남극은 청정
청정한 곳인 정말 깨끗한 곳이니까 저기는 미세먼지 같은 것도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유빙을 녹여가지고 이걸 필터링을 한 거예요. 많이 녹이지도 않았습니다. 한 10리터 정도를 녹였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이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그냥 이런 오염된 것들도 있고 여기에 기다란 필라멘트들이 있죠. 이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데 우리 옷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또 생기죠. 저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유빙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눈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눈이 처음에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건데 그럼 눈 속에 있다는 얘기네. 그럼 눈에 어떻게 저것들이 들어갔을까요? 상상력을 키우십시오. 눈에 예. 물이 증발되면서 상상력이 아주 기발한데 물이 증발되면서 같이 플라스틱이 딸려올 그 정도의 힘은 안 돼요. 자, 바람을 타고요. 다른 육지에서 남극으로 플라스틱이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남극의 제일 그 서북단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칠레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칠레의 대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대기를 타고 미세 플라스틱이 거기에 날아올 수 있는 거죠. 가벼우니까. 증발은 안 되더라도 가벼우니까 날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해 아까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금 하나 그 영상이 있는데 저 영상을 보여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그 가지가지 이제 쓰레기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심해 쓰레기 사실은 이 연구를 한 곳이 몬트레이 베이 아쿠아리움 연구소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한국말로 코카콜라라고 써 있는 병이 발견이 됐어요. 미국 앞바다에서. 근데 우리도 코카콜라 안 먹는데 그거는 언제적에 거기에 떨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이 연구를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한 인터뷰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건 생략을 하고 잠시 우리 저기 초등학교 학생도 있으니까 좋은 책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추장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거는 시애틀에 가족과 함께 갈 일이 있어서 이 시애틀에 관해서 뭔가 좀 읽혀줘야겠다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서 읽혀주겠다고 생각하고 책을 찾았는데 시애틀 추장이에요. 시애틀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 추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아메리칸 인디언의 여러분들 역사는 다 이제 아시죠? 아메리칸 인디언이 원래 있었고 그 유럽에서 다 건너가 가지고 미국인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점령하는 과정에 이 시애틀 추장이 살고 있는 이 부족이 살고 있는 이 시애틀 지역에서 당시 그 유럽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벌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유입니다. 회유를 하는데 독특한 회유를 하는 겁니다. 뭘 하냐? 추장님, 그냥 우리한테 땅을 파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을 팔라고? 그래서 갑자기 추장이 딱 듣더니 이게 뭔 소리야? 지금 한 번도 자기는 땅을 사고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아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니 원래 땅이 주인이 없는데 뭘 사고 파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는 말인가 라면서 너무 열받아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 일장 연설문이 바로 이 시애틀 추장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 외국 책입니다. 근데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됐고요. 제가 일부만 읽을게요. 언젠가 내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나무들 몸속에 흐르는 수액을 내 혈관을 흐르는 피처럼 잘 알고 있노라고. 우리는 이 땅의 일부고 이 땅은 우리의 일부라고. 대지 위에 피어나는 꽃들은 우리의 누이들이라고. 곰과 사슴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라고. 바위산 꼭대기 널따란 들판 그 위를 달리는 말들 그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우리는 알지. 세상 만물은 우리를 하나로 엮는 핏줄처럼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우리들 사람이 이 생명의 그물을 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 그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그물코일 뿐. 우리가 그 그물을 향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곧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일. 며칠 전에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며칠 전에 스파이더맨을 또 다시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스파이더맨도 생각도 나고. 여하튼 이 그 시애틀 추장이 한 얘기와 아까 레이첼 칼슨이 사실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와 지금의 생태학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다 일맥상통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다 곳곳이 다냐 그 스파이더 웹처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미 추장은 뭐 연구를 안 하시고도 다 깨친 거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역시 그 한국인의 필독서 그 중고등학생 필독서 중에 하나죠. 총균세. 근데 필독서인데 집에만 꽂혀 있고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는 책 중에 이 하나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냥 좀 읽다가 다 접어버려요. 근데 내용은 사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굉장히 명확하죠. 지구에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과연 왜 잘 사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결국엔 저 책 제목처럼 저 세 가지로 결론이 나더라는 겁니다. 총,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이제 한동안 이제 문제였잖아요. 균, 그리고 쇠. 저 세 가지만 있으면 마음 먹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훨씬 더 부국 강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분석을 잘 했어요. 너무 논리정연하게. 필리처상도 타셨죠. 근데 사람들이 이 책은 다 이 제목은 아는데 이거 후속판이 있는 거는 모르세요. 컬랩스라는 책인데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총균세는 아직까지 우리가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서점에 가면 한국판은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헌책방에 가야 살 수 있을까? 그 문명의 붕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앞서서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는 거를 총균세에서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 이 책에서는 이 책도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문명이 우리가 알기에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 중에 빠른 하루아침에 빨리 망한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 페루의 마추픽추, 그리고 모아이 섬, 막 이런 곳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다 붕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분이 다른 역사학자들이 해석한 거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망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환경을 더럽혀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우리 그 코로나 기간 겪으면서 사실은 플라스틱은 이전보다 더 많이 썼잖아요. 근데 버릇이 계속되니까 이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기 하나 지금 보면은 재미있는 거는 이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요, 맥주 회사예요. 코로나 이름이 똑같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판매량이 급감한 회사인데 여기서 지금 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그 홍보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여하튼 계속 쓰고 버리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 굉장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중에 솔직히 음식 안 남기고 다 요즘에 드시는 분 다 계세요? 다 남기잖아요, 그죠?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리는 잘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이 불평등이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는 남기는 음식이 수두룩한데 저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코로나 전에 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고 외국인들 많이 와서 그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하나 재밌었던 게
이 외국인들이 절에 가서 스님들이 먹는 그 마루공양이라는 걸 합니다. 저도 이제 해본 경험이 있는데 템플스테이 같은 거 가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루공양의 이 취지는 굉장히 우리 요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좀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바루공양에서는 자기가 먹을 만큼의 음식을 덜어서 마지막에 설거지 물까지 자기가 다 마셔버립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는 설거지 물인 성수물이라는 것만 바깥으로 버리는데 그 물에는 고춧가루 하나라도 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그 큰 스님이 다시 이걸 보고 고춧가루 다 물을 다 모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딱 보시고 거기에 더러운 게 껴 있다 그러면 그 물을 다시 돌려가면서 사람들이 다 나눠서 먹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런 유래가 생겼냐? 불교에 설화가 있는데 아귀라는 짐승이 있어요. 그 아귀가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산만 하다 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항상 굶주리는데 오로지 먹을 수 있는 거는 절에서 나오는 그 청수물이라는 물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고춧가루가 껴 있으면은 목이 걸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살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죠. 여튼 뭔가 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플라스틱 얘기에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은 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저 위에 있는 아마 바다 생물 중에서 참치 드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참치는 사실은 많이 먹는 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독극물, 예를 들어 수은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 농축 때문에. 그런데 그거의 문제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게 참치 예를 들어서 100g을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플랑크톤이 식물 플랑크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요, 아까의 그 생물 농축의 그림과 반대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참치가 중간 크기 물고기를 먹고 작은 물고기 먹고 동물 플랑크톤 먹고 식물 플랑크톤을 먹을 때 이 먹어야 되는 양이 10배씩 커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100g을 참치를 생산을 하려면은 식물 플랑크톤이 무려 1000kg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0kg 그냥 그 건중량으로요. 습중량이면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참치가 수많은 참치들이 바닷속을 헤엄치고 떠다니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구 환경을요 빨리 파괴시키고 싶으면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지구 환경을 조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조금 더 좀 늦게라도 좀 파괴하는 걸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식물 플라칸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르죠. 저거 먹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막 이명도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1년에 딱 하루 제 생일날 이날만큼은 원래 우리 생일에 내가 태어난 생일이니까 나 축하하기 위해서 고기 구워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거 잘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나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이런 것조차도 이제 우리가 뭐 채식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조차도 아마 저는 그렇게 오래 고민할 문제가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이미 지금 마트에 가면은 대체 가공 요리 코너가 생겼습니다. 저기에는요 고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콩으로 만들었어요. 단백질을 가지고 고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먹습니다. 점점 기술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나 돼지를 죽이지 않고서도 배양을 해서 세포만 배양해서 키우는 기술까지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발달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젊은 학생들이 꽤 많아서 아마 젊은 학생들이 좀 커서 저기 할 때쯤에는 이게 아마 대중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여기 기성세대들은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나면요 손자 손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청 잔인했어. 엄청 무식하고 잔인했다고. 어떻게 동물을 죽여서 먹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노예 제도를 엄청나게 안 좋은 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제도였어요. 전기 자동차 문제 한번 좀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라서요. 우리 전기 자동차 쓰면은 굉장히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뭐 전기 자동차를 쓰면은 공해 안 일으키고 좋죠. 근데 전기 자동차 이걸 하려면은 일단 전기 생산해야 되죠. 그것도 오염이에요. 거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전기 자동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뭐죠? 예? 배터리입니다. 예. 배터리가 있어야 이 전기 자동차가 굴러갈 거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광물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에서부터 시작해서 희소성 광물들입니다. 근데 희토류. 예. 자, 그거 대부분 어디에서 생산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 맞습니다. 잘하세요. 바로 중국에서 생산하고요. 중국에서 광산에서 어마어마하게 이 대규모의 이 광산을 여기에서 하죠. 이 저가로 이렇게 뭐 인력 착취까지 하면서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데 이걸 한 번씩 이렇게 건져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오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저 광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런 게 이슈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중국은 인권이 없으니까. 제가 거의 이제 끝부분인데 세 장 슬라이드가 남았는데 다 동그란 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동그란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입니까? 예, 지구죠. 저기에 왼쪽에 있는 파란색 구슬과 오른쪽에 있는 분홍색 구슬이 뭘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아유. 오. 예, 맞았어요. 왼쪽에 있는 바로 저 구슬은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의 양입니다. 그럼 여기 분홍색은요? 쓰레기 아니에요. 아유, 물까지는 맞췄는데. 예. 아니에요. 저것도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물이 나왔으니까 물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죠? 공기잖아요. 대기의 양입니다. 대기의 양. 우리가 숨쉬는 대기의 양. 아, 우리 지구가 엄청나게 크고 바다가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바다가 한 지구의 70%를 덮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엄청 물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요. 다 사실은 반쯤 사기입니다. 왜? 그냥 우리 그냥 그 사과 껍데기에 한번 씻어가지고 그 껍데기에 있는 그 물에 묻어 있는 거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물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자, 앞선 전기 자동차 우리가 제일 타겟으로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대기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대기의 질을 좋게 하려다 보니까 물을 오염시키네. 우리가 먹는 물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겠죠. 사실 이거를 잘 얘기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르니까. 굉장히 오래전 이 사진이에요. 아폴로 달에 처음에 지구상의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가서 발을 내딛은 그 아폴로 우주선이 몇 톤인지 아세요? 아폴로 11호. 예, 맞습니다. 근데 아폴로 11호 전에 아폴로 8호가 있었어요. 그 아폴로 8호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아폴로 8호가 지구의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인데 제목도 아주 멋있어요. 지구도지래요. 우리 해 뜨면 해돋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Earth Rise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저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했을 때가 당시 이제 1960년대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자, 이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 지구를 저렇게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확 들떠가지고 신나 있는데 저 사진을 딱 전송을 받았어요. 저게 지구래 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저걸 본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 날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미국의 시인인 유명한 시인 한 분이 뉴욕 타임즈에 이제 기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폴로 8호가 찍은 지구도지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원한 고요를 떠다니는 작고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를 진정으로 보는 길은 우리 자신을 지구의 탑승자로 인식할 때부터다. 지구를 밝은 사랑스러움 위에 함께 선 진실한 형제로 영원한 냉옥을 함께 항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다 여기 탑승한 우주선에 지구라는 우주선에 같이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구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 뒤에 후속판 사진인데요. 지구 보이세요? 네. 저 가운데 푸르고 창백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 점이 지구인데 저거는 어느 그 우주선이 찍은 거냐면은 보이저 1호가 찍은 거예요. 그 보이저 1호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명왕성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태양계 바깥에 명왕성을 딱 갔을 때 명왕성을 탐사를 하면서 이때 무인이죠. 이 칼 세이건 과학자 아실 거예요. 칼 세이건이 제안을 합니다. 아, 우리 이거를 탁 돌려가지고 우리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찍은 겁니다. 찍어서 다시 전송을 하죠. 정말로 우주상의 아주 작은 먼지와 거의 같은 그런 존재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저기에 사실은 제 스승님의 포스터가 저기 걸려 있더라고요. 저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최혜천 교수님. 저기 알면 사랑한다라고 또 써붙여 놓으셨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최지성 교수님인데 그 1993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94년도에 그때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늘 하시던 얘기가 저 얘기였습니다. 거의 이제 30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바턴을 이어받아서 알면 사랑한다. 우리가 알면은 뭔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알면 행동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알고서 나쁜 일을 하는 것과 모르고 나쁜 일을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쁩니까? 알고서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쁘죠. 라고 보통 다들 그러세요. 그런데요. 저는 환경 문제만큼은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서 나쁜 일을 할 때보다 모르고 나쁜 일을 할 때 훨씬 더 우리가 모르고 잘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를 오늘도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모르는 거 알아가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강연장에 딱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또 뭐 우리의 행동이 바뀔 거라고 저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요. 최소한 그것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조그만 생각이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알아가시라고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바로 된 정보에 대해서 아는 거에 노력을 기울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챗GPT 요즘에 굉장히 즐겨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챗GPT에 어마어마하게 거짓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착각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챗GPT가 정보 검색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챗GPT는 우리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걔가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용서해줘야 됩니다. 대신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를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스스로의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강의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